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비공개 논의에서 국무위원 대다수가 임명을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대치도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는 일단 최 대행을 제외한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고위직 자녀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도입 등을 주장하며 선관위 개혁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선관위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을 지냈던 야권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한 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관세를 떠안게 된 나라들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고 당장 우리 기업에도 피해가 번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연일 집회와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파가 몰리며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헌재 일대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남겨둔 헌법재판소 앞은 연일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농성장이 됐습니다. 양대 노총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헌정 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반인륜적 행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파면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국민변호인단은 헌재 심리가 졸속이었다며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내려지도록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헌법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2030 청년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며 헌재 앞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 모임은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그 탄핵 10조안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대학생 진보연합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워 내란을 정당화하고 극우 세력을 부추겨 폭력 사태를 유도한다며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윤석열은 국회와 사법부의 기능을 군대를 동원해 완전히 소멸시키려 했으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들을 간첩이라 이야기하고 긴장감이 커지자 경찰은 헌재 앞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8명의 자택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팀도 증원하는 등 신변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원을 총동원해 물리적 충돌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자 헌법재판소 일대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분노한 탄핵 반대 시위대가 난동을 부리면서 취재진과 경찰이 폭행당하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특히 한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빼앗아 차벽을 들이받으면서 대형 스피커가 떨어져 머리를 맞은 70대 노인이 숨지는 등 당시 폭력 시위 과정에서 4명이 숨졌습니다. 8년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 게시판에는 또다시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하가 아닌 판결은 폭동뿐이라는 등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격한 발언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 경찰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난입 등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원을 총동원해 과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인데 필요하다면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3단봉이나 캡사이신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서울청이 건의한 가포 비상 발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대규모 집회와 충돌이 전국적으로 번지면 각 지방청에도 비슷한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가포 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최상위 비상 단계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도 발령됐습니다. 경찰은 이때를 참고해 시위대 가까이에서 돌발 상황을 막을 대비조나 헌재에 들어갈 예비대 등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13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7명을 구속해 이 가운데 79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보수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하면서 배후 세력이 누군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취재진의 카메라를 빼앗고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앞에서 자신들을 찍는 방송사 영상 기자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일부 가담자들은 취재진의 카메라와 메모리카드,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자리를 피하려 하는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아 끌어 내동댕이 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등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을 폭로했던 강희경 씨를 오늘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창원지검에서 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던 두 사람을 상대로 명 씨의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명 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달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의 변론기일 첫날인 지난달 19일. 재판부는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헌재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라 신속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통상 변론이 종결되면 결정문 작성까지 2주가량 시간이 걸리는데 앞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제기 심판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17일 만에 선고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오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입니다. 만약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대 변수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합류하게 된다면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가 진행되고 예상보다 늦은 3월 말 4월 초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통상 선고 기일이 잡히면 이틀 전에는 통지하게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기일 전날인 오는 17일까지 변론 일정을 모두 비워놓고 재판관 평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던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부가 오는 14일 금요일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로 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도입을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올렸는데 야당은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싣진 않을지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 고위 간부 자녀의 경력 채용과 기강회의 등 여러 비위가 적발된 중앙선관위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직원 10여 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비롯한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인사, 채용 개혁안을 마련해 왔다면서도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더해 국회 차원의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공세에 집중해왔던 여당은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부패 선관위를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추진 등 5가지 개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외부 감시, 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이번 주 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논의되진 않았지만 사전투표제와 선관위를 불신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관위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채용비리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하지만 모든 기관마다 별도 기구를 만들 수 없는 만큼 특별감사관 도입엔 신중한 태도입니다. 무자격자를 뽑는 게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의 경력직 채용을 뽑는 과정에서 그런 비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선관위 흔들기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 관리를 주관하는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바뀌면서 그동안의 재판 내용 갱신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대표 측이 간이 갱신은 거부하면서 재판부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장과 배석 판사가 교체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변론은 갱신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바뀐 재판부는 이전 공판에서 이루어진 증인 신문 등의 녹음을 전부 다시 들어야 합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한다면 간이 갱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재판부가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출발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법령에 따른 원칙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을 모두 재생하지는 않고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증거조사가 끝나면 특정 부분 녹음만 다시 들을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 규칙 개정으로 사실상 반절 정도 간이갱신이 이루어지는 셈인데 재판 지연 우려가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각각 2시간씩 검찰의 공소사실 유지와 피고인 의견 진술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산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이번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미국 뉴욕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미국 뉴욕이 나와 있습니다. 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스통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어떤 정당한 근거나 필요성도 전혀 없다면서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맞불 보복 관세를 즉각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지금 통해 제소하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무역협정 체제를 통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루도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지속할 경우에 21일 후에 추가로 125조 원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루도 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launched a trade war against Canada.
their closest partner and ally, their closest friend. Canadians are reasonable, and we are polite, but we will not back down from a fight. Not when our country and the well-being of everyone in it is at stake. 트루도 이번 발표는 미 동부 시각 새벽 0시 1분을 기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이 신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한 뒤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을 세율 25%를 부과했고, 중국산 제품에는 지난달 부과한 10%에 더해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산 닭고기 등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했고, 또 수수 등 71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 인상하는 등 미국산 농산, 축산, 수산물을 표적으로 한 이 보복 관세 조치를 즉각 발표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쉐인 멕시코 대통령 역시 모욕적이다, 일방적이다라고 비판하고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오는 9일 구체적인 적용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측이 이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자 이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추가로 즉각 부과하겠다고 다시 맞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쓰는 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서인데요. 캐나다의 트루도 주지사에게 설명 좀 해달라.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상호 관세는 즉각 같은 수준만큼 인상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트루도 총리는 사실 캐나다 총리죠. 그런데 이렇게 주지사로 지칭한 건 그동안 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는 이 주장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달 1일 트럼프가 서명한 캐나다에 대한 이 관세 부과 관련 행정 명령에는 캐나다의 보복이 있으면 대통령이 관세 범위를 늘리거나 아니면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짧고 강경하게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No room left for Mexico or for Canada. No, the tariffs, they're all set. 특히 트럼프는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 조사를 거쳐서 이튿날인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했습니다. 캐나다를 상대로는 그런데 즉시 부과 카드까지 내놓은 겁니다. 이처럼 미국의 이 관세 부과에 캐나다가 보복을 선언했고, 또 미국이 추가 대응을 예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은 더욱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정치권 파열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절대 임명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야당은 헌재 결정을 들어 최대행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민주당의 주장을 들어 정부 측을 뺀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다시금 못을 박았습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에 반발해 지난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민주당의 행위를 협박으로 규정하고 최대행이 이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인 것입니다. 과거 판례를 토대로 마 후보자의 진보 성향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헌법재판소 역시 임명 자체를 강제한 건 아니란 점도 부각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단식에 돌입한 박수영 의원을 찾아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란 헌재의 결정에도 최대행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수습에 책임을 다하긴커녕 헌정질서 파괴에나 일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닙니다.
최대행 앞에 놓인 명태균 특검법 공포 문제도 언급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만 커진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민생 경제가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위태로운 만큼 국정협의회 대화는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결국 여야는 여야정에서 정부 측, 즉 최대행을 뺀 채 오는 6일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혹시 모를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윤 대통령 탄핵 결론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결과 등과 맞물린 여야의 주도권 다툼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번 달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연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평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후 재판관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의는 통상 주심 재판관이 평의 요청서를 재판관들에게 전달하며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정형식 재판관이 이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의 요청서에는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TF 연구관들이 쓴 보고서 등이 포함되는데 보고서엔 사건 쟁점들에 대한 법리 검토 내용이 담깁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이를 토대로 검토 내용을 발표하면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평의가 진행됩니다. 평의에선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뿐 아니라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방식이나 발언 순서 등은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철통보안 속 진행되는 평의의 내용은 물론 진행되는 시간까지 철저히 비공개에 붙여집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적힐 결정문은 평의 뒤 표결을 거쳐 작성될 예정입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재판관들이 연구관에게 인용과 기각 등 다른 버전의 결정문 초안 작성을 지시한 뒤 표결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에 비춰보면 재판관들의 평의는 선고 직전까지 숨가쁘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어 국민과 지분을 나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옛 소련식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이 대표는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박 의장님. 발단은 지난 2일 민주당 운영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표의 AI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국가가 투자해 미국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AI 관련 기업을 만들어 성공을 거두면 지분 일부를 국민과 나누자는 구상을 밝힌 겁니다. 70%는 민간이 가지고 30%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오지 않을까요? 곧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의원 등 잠재적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여당도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에도 반대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낼 수 있겠느냐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사회에서는 삼성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결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구상은 옛 소련의 전철을 밟자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에 이 대표는 AI 시대 미래에도 무지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느냐며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난을 세웠습니다. 정부 출자로 설립된 대만 TSMC의 사례를 제시하고 모든 국민에게 AI 무상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만나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대선 행보라는 해석엔 선을 그으면서도 반도체 특별법 관련 논의가 오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방을 AI화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언론에 대해서도 정략보다는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설전과 공방이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이 대표에겐 나쁠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경북 포항, 경주시를 방문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 등 원내 지도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선 최근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 과잉 등 철강산업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함께 내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 열리는 경주 현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기업 모임이자 경제 5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경제인협회와 간담회를 엽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인데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에도 의견을 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을 잇따라 만나 민생 현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자 장 의원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장 전 의원의 성폭력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선 의원 출신이자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됐던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이었던 지난 2015년 자신의 비서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시 총선 출마를 앞두고 가진 뒤풀이에서 장 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로 의혹이 알려지자 장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성폭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갑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홈플러스의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선택한 이유는 단기자금 공급 차질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신용평가사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미 유동성이 나쁜 상황에서 운영자금 대출까지 막히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한다는 판단에 먼저 조치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생긴 단기 유동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엔 지장 없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지급 불능이나 부도가 없어 기존 영업이나 임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금융채권 상환 유예와 상거래 채무가 변조되면서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매출 대금을 활용해서 일반 상거래 채무는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을 예정입니다. 그렇고 앞으로 지금 예정된 대로 부채 비율 감소나 매출 신장을 반영해서 신용등급이 상승을 하게 되면 또 단기 채권을 발행해서 홈플러스는 실제 금융부채가 약 2조 원이며 4조 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금융채권자들과 조정 절차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실적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도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나섰지만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무서운 성장 속에 홈플러스를 정상 궤도에 돌려놓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율 인하와 상품권 정산 주기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모바일 상품권 상생 방안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대한항공이 창립 56주년을 맞아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신규 기업 가치 체계 K-웨이를 선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2024년 임금 협상이 결렬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가능한 한 최선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노조 측과 지속 협의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혐의와 관련해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인천 소래포구 축제 운영을 맡은 대행사가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의 밥값 수백만 원을 구청 대신 결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이 즐길 축제를 위한 세금이 정치인 등 내빈들의 밥값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대표 행사 중 하나로 한 해 수십만 명이 찾는 인천 소래포구 축제.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은 지난해 축제 첫날 개막식이 끝난 뒤 내빈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행사장 인근 횟집에서 진행된 저녁 자리에는 지역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 구의원 등 75명이 초대됐습니다. 해산물과 회, 술과 음료 등 식사 비용은 39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녁에 식사비가 올해 390. 400만 원 가까운 식사비는 축제 운영을 맡은 대행업체가 결제했습니다. 구청은 만찬 비용도 축제 운영비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해 업체의 결제를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로 결제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생각을 안 했던 거고 그냥 행사 경비 일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행사 과업지 시설을 보면 축제 프로그램 기획과 축제장 공간 조성, 공연 출연진 섭외 등을 맡길 뿐 내빈을 위한 만찬 준비는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작성한 정산 보고서에도 실제 진행한 업무 내용과 항목별로 사용한 예산이 적혀 있는데 만찬 관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구청과 대행업체가 행사에 쓰도록 계획된 예산을 정치인 등 내빈 밥값으로 전용해 사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은 물론 대행업체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만찬 비용을 대신 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진 이유입니다. 이 경우 초청된 인사들이 모두 왔더라도 1인당 5만 원이 넘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업체가 축제 용역을 대가로 식사를 제공했다면 뇌물죄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청은 내빈들에게 만찬 제공은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그제야 부적절했다며 내부 감사에 나섰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역주행을 일삼으면서 경기도 남양주에서 서울 노원구까지 난폭 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중 인근 상인을 때리고 달아난 시위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도 4차선 도로 한복판, 다른 차들과 반대로 달리는 주황색 SUV 한 대가 보입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운전자들은 깜짝 놀란 듯 차를 멈춰섭니다. 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는가 싶더니 곧이어 다시 역주행 차선으로 진입합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10km 넘게 떨어진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20대 운전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마약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난폭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목을 잡고 흔들더니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든 또 다른 남성은 넘어진 남성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가 이어지던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시위대가 상인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상인은 가게 주변에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을 잇따라 제지하고 있었는데 시위대가 화를 내며 때렸다고 말합니다. 다짜고짜 이제 멱살을 잡으시고 욕을 하시고 넘어서 때리시고 마지막에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가시고. 경찰은 주변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시위대 신원을 확인하며 추적에 나섰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강원 춘천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춘천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철제 구조물이 1차선과 2차선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지는 않았지만 수습을 위해 편도 4개 차선 가운데 2개 차선 통행을 제한하면서 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폭설에 구조물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려앉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정오쯤 충북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제설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제설 차량 운전자 5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충남 서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은 사기를 당해 힘들어 흉기를 들고 나왔다면서도 범행은 충동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점퍼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인도를 서성입니다. 잠시 뒤 우산을 쓴 사람과 마주치자 이내 방향을 바꿔 따라가고 우산은 도로 위에 나뒹굽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 뒤 인근 공터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 여성은 버려져 있던 이불에 덮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동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피해 여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진 채 발견되자 CCTV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30대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여기를 운동을 하거든요. 과학수사대가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기가. 경찰 조사 결과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피해 여성과는 전혀 모르던 사이였습니다. A씨는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많이 잃었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 힘들어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범행 현장을 수차례 배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쭉 내려갔다 오를 때 있고 그래요. 다리 걸음이 조금 이상하게 걸걸래 안쓰럽게만 생각했지 뭐 그런 생각 의심치도 안 했어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흉기를 지니고 외출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노송 3거리에서 시내버스가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 운전자와 승객 2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삼거리에서 1톤 화물차가 좌회전을 시도하려다가 직진하던 버스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4층짜리 건물 지하 1층 풍물놀이 연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 가운데 4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3명이 구조돼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크지는 않았지만 지하에 찬 연기를 빼내는 작업이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용 컨테이너 2개 동과 임시 천막이 탔습니다. 소방은 컨테이너 안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3월에도 일본 수도권 일대 대설과 한파가 몰아치면서 교통 차질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혼슈 이와테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은 일주일째 확산하면서 주민의 안전과 생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굵은 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는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좀처럼 눈을 보기 어렵던 도쿄 도심부에서도 우산에 쌓일 만큼 눈이 내렸습니다. 正直すごい驚いてます。雪好きなんで、まあ嬉しいんですけど、寒いです。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 한파와 폭설이 들이닥쳤습니다. 전날만 하더라도 22도를 기록했던 도쿄 도심부는 불과 하루 사이 기온이 20도 이상 떨어진 1.8도를 기록했습니다. このコートすっごい暑くてもうずっと脱いでたのにもう今日はもう寒くてこれでも寒くてびっくりしてます。寒い。 폭설로 수도권을 오가는 고속도로와 국도 일부 구간은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혼슈 북동부 이와테현에서 일어난 산불은 일주일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9배와 맞먹는 2,600헥타르를 태우며 198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관측됩니다. 4,500명의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고교 입시를 코앞에 둔 학생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心が折れてしまっている子たちもいます。自分の血が燃えた写真を私に見せて先生は何もなくなったっていう子とか、あとは高校に受かってもどこから通ったらいいんだろうっていう子もいて。 수시로 닥치는 한파와 폭설에 역대급 초대형 산불까지 일본 열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호흡 곤란을 겪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위기 없이 숙면했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4일 아침 언론 공지를 통해 교황은 밤새 숙면했고 이후 계속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교황은 지난달 28일에도 호전되던 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하면서 구토와 함께 호흡 곤란을 겪었는데요. 이후 안정세에 접어드는 듯 보였지만 또다시 호흡 곤란 위기가 발생하면서 교황의 건강 상태에 대해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미국이 군사 지원을 중단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 교환을 포함해 공중과 해상에서 휴전에 나설 뜻을 나타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일,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이제는 상황을 바로잡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끝없는 전쟁을 원치는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이 재정 준칙을 완화해가며 방위비를 늘리기로 하자 유로화 가치가 올해 들어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외환 시장에 따르면 유로화는 현지 시각 4일 오후 전장보다 0.5% 안팎 오른 1유로당 1.05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세르비아 야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연막탄과 최루탄을 던져 의원 3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세르비아 의회에서 집권 세르비아 혁신당이 안건을 상정하자 야당 의원 일부가 자리에서 뛰쳐나와 의장과 몸싸움을 벌이고 연막탄과 최루탄을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찼고 의회 측은 의원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분양 전환을 앞둔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과 건설사가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는 약속을 업체가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건설사는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떠한 영문인지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00세대 규모의 대단지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2020년 입주해 오는 6월 임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분양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해 책정한 분양가는 4억 원대 중반.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주변 시세보다 20% 싸게 분양하겠다고 홍보해놓고는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세입자들의 기대했던 액수보다 너무 턱없이 분양을 책정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고 우리 세입자들한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또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분양가에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대출 받을 곳도 없지만 그거를 감당할 대출금 이자도 부담이 되고 원치 않으면 나가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데 나갈 집도 알아보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분양가 논란이 이어지자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꼭 마련할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에 꼭 그들을 불러내서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위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조만간 건설사 우리 입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청주시도 건설사와 합리적인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방침. 하지만 민간 임대의 분양가 결정은 당사자 간 계약에 맡겨져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할인 관련 문구는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 건설사와 무관하게 돌린 것이라면서 해당 대행사는 폐업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이 대행사라는 곳에 연락해봤지만 없는 번호거나 다른 업체 연락처였습니다.
건설사는 또 분양가는 계약대로 주변 시세에 맞춰 정했고 계약 해지를 요청한 세대에 대해선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에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꽃샘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어제 내린 눈과 비가 얼어서 도로 곳곳이 빙판이기 때문에 출근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눈비가 이어집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오전까지 강한 눈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동해안 지역에 눈비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15c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 제주 산간에는 최고 5에서 8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하늘만 흐리겠지만 충청과 호남, 경남 등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대구가 2.7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9도가 되겠고 대구가 1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